사람들은 아버지를 잃는 것은 하늘의 절반을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하늘 전체를 잃었다. 햇살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나는 낡은 양철 지붕 아래 작은 집에서 태어났다. 밤마다 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었고,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회색뿐이었다. 어머니는 종이처럼 마른 몸으로 하루 2직장을 오갔다. 낮에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먼 공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셨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잔 기억이 없다. 대신 아침이면 담요에 남아있던 파스 냄새가 엄마의 흔적이었다. 내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사실 처음엔 얄미웠다. 걔 때문에 나는 어린애일 수 없었으니까.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동생을 재웠다. 어린 시절 한 번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내 생일을 잊은 적이 있다. 나는 마당에서 홀로 성냥불을 켜며 소원을 빌었다. 그때 동생이 내 옆에 와서 손에 녹아내린 막대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누나, 이거 슈퍼 할머니가 줬어. 생일 축하해. 나 커지면 누나는 소원 안 빌어도 돼. 그 순간 나는 울음을 삼키며 그 아이를 꼭 껴안았다. 가난은 빼앗아 갔지만 동생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었다. 내 어린 시절은 장난감도 평온한 밤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어깨가 되어야만 했다. 자기 눈물에 대해선 누구도 물어봐주지 않았다. 나는 19이었다. 친구들은 대학을 꿈꾸고 사랑을 말하며 세상이란 단어를 설레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에 야근 공장에 들어갔다. 꿈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사람을 돌보는 일. 엄마가 한 번쯤 내게 해주고 싶다던 삶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서랍 속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오래된 종이 상자 속에 잠들었다. 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하루에 10분도 서 있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엄마 대신 일어서야 한다는 걸. 밤마다 엄마의 등을 주무르며 들리는 억눌린 신음소리. 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다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프기만 해요. 엄마는 믿으셨다. 아니, 믿고 싶으셨을 것이다.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인생 절반을 다 태우신 분이었다. 나는 섬유공장 야간반에 들어갔다. 아침에 집에 오면 잠깐 눈을 붙이고 바로 일어나 밥을 지어 엄마와 동생을 챙겼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됐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엄마에겐 더 푹신한 실내화, 동생에겐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만년필을 사줬다.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내 등분으로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이건 나의 목. 언젠가는 내가 나를 위해 쓸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 문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에 우비를 쓴 동생이 서 있었다. 손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누나, 오늘 야근이라서 밥 챙겨왔어요. 엄마가 도시락 싸줬어요.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다는 사실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내 삶엔 사랑도 설렘도 없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영화 같은 인생이라서. 사랑을 피한 게 아니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책임과 피로, 생활비와 땀 냄새로 가득한 하루 속에서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22살이 되었을 때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밤, 나는 몰래 울었다. 내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밤이었다. 나는 계속 일했고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다. 동생은 늘 고마워했다. 나중에 누나한테 집 사줄게요. 누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해요.
나는 집이 필요 없었다. 그저 동생이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26이 되었을 때 엄마는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TV를 보며 차를 마시던 손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 곁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고요했다. 동생은 내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며 말했다. 이젠 누나가 나한텐 집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가족이라는 단어였다. 그 후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누나가 청춘 다 바쳐서 날 키웠잖아요.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어깨를 펴고 가게를 열 준비를 했다. 몇 년 후 나는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다. 동생은 사무직으로 취업했고 매달 월세를 도와줬다.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에 김치 하나 놓고 돌아가며 밥을 먹던 시절의 우리가 아니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족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기 때문이었다. 동생이 결혼하던 날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 내가 키운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신부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나는 새 가족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섰다. 언제나처럼 구름, 누군가는 끝까지 뒤에서 받쳐주는 존재가 된다. 그게 약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믿고 기대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의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섰을 때 내 인생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었다. 살면서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수도 있다. 10월 위 어느 바람샌 오후였다. 나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다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낯선 번호, 낯선 목소리, 짧고 차가운 말. 고인은 박승우 씨 맞으시죠?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 되시나요? 나는 들고 있던 김치통 뚜껑을 떨어뜨렸고 그 뚜껑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내 동생, 내 인생을 바쳐 키운 내 동생이 잠든 새벽 트럭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무너졌다.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내가 그 순간 무너졌다. 왜 내 동생이야? 왜 하필? 장례가 끝난 후 내 앞엔 5살 난 조카 하나가 남았다. 작은 분홍 드레스를 입고 세상이 무너진 걸 모른 채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흘 후 새벽에 내 전화가 울렸다. 고모, 엄마가 없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내 다리는 떨리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화장대 위엔 쪽지 한 장. 죄송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주경이를 잘 부탁드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아닌 공허함이 내 마음을 덮었다. 조카는 부엌에서 김을 싸먹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밥을 꽉 쥐고 울먹이면서 씹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지라도 나는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말했다. 그냥 같이 키우는 것보다 입양하자. 우리 딸로 만들자. 나는 울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입양은 어렵지 않았다. 엄마는 도망쳤고 아빠는 세상에 없었다. 우리는 친양자 입양을 결정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조카가 아닌 딸이라는 단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고모에서 엄마가 되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걸 가르쳤다. 손 씻는 법, 글씨 쓰는 법, 머리 묶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르쳤다.
엄마는 너를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품었단다. 나는 믿었다. 진심이면 전해질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딸은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딸은 이렇게 말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모시기엔 조금 불편하니까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올게 왔구나. 처음 아이를 데려와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엔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귀엽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내 동생과 정말 닮았다. 얼굴도, 걷는 모습도, 찡그릴 때 눈썹 쓰는 습관까지. 나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 두 아이의 아침을 준비했고 웃는 연습도 했다.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어느 날 아이가 밤새 열이 올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새벽에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목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아이가 이모라고 해요? 아니면 엄마라고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는 엄마예요. 나는 그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사랑은 누구보다 더 줄 수 있었다. 그 사랑이 전부를 치유해 줄 거라 믿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아이는 정말 착했다. 말도 잘 듣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내 모습을 자주 그림으로 그렸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국자를 들고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다.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는. 나는 그 그림을 일기장에 접어두었다. 예전에 동생이 나에게 쓴 편지들과 함께. 하지만 아이는 자랐고 모든 것이 변해갔다. 말을 거칠게 하고 나의 걱정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가끔은 낯선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어느 날 아이는 내게 소리쳤다. 엄마는 내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보다도 그 말할 때의 차가운 눈빛이 더 가슴을 찔렀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사춘기니까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 후로도 상처 주는 말들이 이어졌고 아이의 눈엔 나는 늘 차별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아이가 알게 되는 그날 내가 이 세상에 없을까 봐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아이를 기다리고 무심한 대답에도 마음을 다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했다. 비록 그 아이에게 나는 엄마가 아닐지라도.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말했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엄마 챙길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를 용서하고 싶어졌다. 나는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편에겐 모은 돈이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내 노후 자금이었다. 하지만 외로운 노후보다는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결혼식 날 나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아이의 웨딩드레스를 보고 눈물이 났다. 아쉬움, 기쁨,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혹시 나는 처음부터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였을까?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아이가 놀라고 울며 옛날처럼 안아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는 말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모시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이 농담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처음부터 내가 틀렸던 걸지도 몰라.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간다.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낳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은 모두 동생을 위해 살았고 꿈도 사랑도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카가 엄마에게 버림받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 조카는 너무 어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다. 그저 물었다. 이모,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나 기다리면 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모가 엄마야.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모가 아니었다. 나는 진심으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각종 서류, 경제 능력, 보호 사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원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전 아이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제 생명보다 소중하게 사랑할 겁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법적으로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이 어머니란 칸에 쓰인 걸 보았을 때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다시 배웠다. 기저귀 가는 법, 동화책 읽어주는 법, 머리 묶어주는 법.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배웠다. 아이를 위해, 아이에게 부족하지 않기 위해, 사랑이 전해지도록 아이에게 처결이 났던 날. 잠결의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엄마, 놔두고 가지 마요. 나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엄마란 존재는 혈연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과 마음이란 걸. 나는 아이를 뱃속에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삶 전체로 키웠다. 나는 아이를 더 이상 조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우리 딸이라고 한다. 어느 날 아이가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류 말고 마음으로요.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넌 오래전부터 엄마의 딸이었어. 어떤 아이들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심장의 피처럼 사랑했다. 동생의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 집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식탁은 차려지지 않았고 냉장고에 반찬은 줄지 않았다. 밥그릇을 하나 더 꺼낼 때마다 그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 침묵의 틈 사이로 작은 생명이 나를 올려다봤다. 5살 조카였다. 세상에서 동생이 남긴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 아침 조카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 이모, 엄마가 어디 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안 계셔요. 놀란 마음으로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거실엔 선풍기 소리만 울렸다.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책상 위에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혼자 아이 키울 용기가 없어요. 주경이 잘 부탁드려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거실에선 조카가 찬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비벼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딸이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냥 우리 딸로 만들자. 입양하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친딸도 아닌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품에 안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했다. 우리는 정식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처음엔 후견인으로 등록만 하려 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반쪽짜리 보호자보단 진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다. 입양이 성립되면 아이의 호적에는 우리 부부만이 부모로 기록된다. 세상 누구도 이 아이를 입양아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절차는 3개월 가까이 걸렸다. 가정조사, 심리상담, 소득증빙, 입양사유 진술서까지. 판사는 마지막에 물었다. 두 분, 이 결정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남편이 먼저 대답했다. 우리는 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확신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이 확정된 날,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법원에 들어섰다. 아이의 하얀 원피스, 양갈래로 묶은 머리,
그리고 아직은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한 입꼬리.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속삭였다. 오늘부터 넌 엄마의 딸이야. 서류로도 마음으로도.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진짜예요? 이제 엄마 나 안 버릴 거죠? 절대 아니야. 엄마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모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우리 딸이라는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내 심장보다 먼저 나왔다. 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걸 다시 배웠다. 기저귀를 고르고 유치원 상담을 받고 아이용 치약을 사고 머리를 따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다. 사랑만 있으면 엄마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깊은 일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펄펄 났다. 잠결에 아이가 중얼거렸다. 엄마, 가지 마요. 나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란 피가 아니라 밤을 새우며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 나는 아이를 배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키웠다. 몸으로 품었다. 눈물과 땀으로 아이의 하루하루를 함께했다. 나는 아이를 한 번도 조카라고 부르지 않았다. 늘 내 딸이라고 했다.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류 말고 진짜 마음으로요. 나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넌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의 딸이었단다. 사랑은 그렇게 서류보다 먼저 우리 사이에 자라나 있었다. 아이의 학교 친구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넌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그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그날 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아이 곁에 누웠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가 싫어졌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다르니까.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널 낳진 않았지만 선택했단다. 세상에는 낳고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 엄마,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단 한 번도.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에게 우리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동생,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과거를 숨기기보다 이해시키고 함께 기억하게 했다. 아이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선택받은 딸이에요. 어느 날 아이는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양옆에 남편과 아이.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 나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의 눈물이었다. 아이를 품은 건 가슴이었지만 그 아이는 끝내 그 가슴을 짓밟았다. 처음엔 조용하고 순했던 딸이었다. 이모를 엄마라 부르며 불안한 마음도 곧 사라졌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고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가끔씩은 나를 엄마로 보지 않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아이에겐 오빠가 있었다. 내 친아들. 나는 두 아이를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 했었다. 같은 값의 신발, 같은 시간의 관심, 같은 사랑. 하지만 딸은 늘 불만이었다. 왜 오빠 방이 더 커요? 오빠는 학원 2개 다니는데 나는 하나만 다니잖아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는 늘 덜 받는 것 같지? 나는 무너졌다. 내가 부족한 엄마인 걸까? 아니면 딸의 마음 속엔 언제나 나는 입양아라는 딱지가 지워지지 않았던 걸까? 딸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갔다. 작은 일에도 소리치고 모든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엄마는 어차피 나 낳은 것도 아니면서 왜 간섭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땀 흘려 번 돈,
새벽까지 일하며 준비한 도시락,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단 듯 받아들이며 감사란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성인이 된 딸은 더 이상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늦은 귀가, 거짓말, 책임 회피. 어느 날 갑자기 남자를 데려와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그 남자는 한 번 본 적도 없었고 딸은 그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결혼 자금과 보증금 일부를 내어주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했지만 그래, 잘 살아주면 다행이지 하고 넘겼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딸은 짐을 들고 돌아왔다. 엄마, 나 이혼했어요. 나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딸은 아무 설명 없이 단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서로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나는 의아했다. 딸은 돈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 그러던 중 딸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빠 사망보험금 받은 거 있죠? 그거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요? 나는 숨이 막혔다. 죽은 아들의 보험금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는 딸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건 오빠가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걸 네가 왜 필요로 해? 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사실은 내가 빚이 좀 있어요. 친구 따라 도박했다가 갚지 못하게 됐어요. 경찰에 넘긴다더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결국 이렇게 내 등을 치는구나. 그래서 오빠의 죽음을 돈으로 바꿔서 내 빚을 갚겠다고? 딸은 울며 무릎 꿇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이제 정말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 없으면 나 진짜 끝이에요.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결국 나는 돈을 내주었다. 딸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 안의 마지막 모성애가 손을 놓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서서히 딸과 마음을 멀리 두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나를 엄마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편리한 ATM으로만 여긴 것 같았다. 사랑은 줬지만 그 아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끝까지 품을 줄 알았던 아이에게 끝내 가장 깊이 상처받았다. 나는 이상했다. 몸이 너무 쉽게 피곤해졌고 가슴 한쪽이 뻐근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가슴에 단단한 혹이 만져졌다.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초기였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는 멍해졌다. 이 나이에 또다시 암이라니. 한때 동생을 암으로 보내고 남편도 췌장암으로 떠났다. 이번엔 나였다. 그날 집에 돌아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암이래. 유방암이래. 딸은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즘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괜찮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날 저녁 나는 괜히 속이 서늘했다. 그 어떤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딸의 얼굴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근데 나 하나 제안해도 돼요? 무슨 제안? 엄마 혼자 병원 다니고 치료받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요양병원 있잖아요. 전문 간호사 있고 24시간 케어도 되고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딸의 말은 마치 엄마, 이제 우리 집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다. 내가 집에서 불편하니? 네가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강서방도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픈 거 눈치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텐 진짜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직장 있고 계속 옆에 못 있어주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너희 집에서 엄마가 불편한 존재라는 거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병원비 부담 안 하게 요양원 비용은 내가 다 낼게요. 좋은 곳으로 찾아봤어요. 나는 그 미소에서
단 한 점의 사랑도 느낄 수 없었다. 그건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그리고 나를 정리하기 위한 미소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쪽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말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 딸은 안도한 듯 웃었다. 나는 딸이 안내한 요양병원을 함께 찾아갔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 조용했고 환자 수도, 간호사 수도 적었다. 어디선가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마음까지 눅눅하게 만들었다. 나는 알았다. 여긴 사랑받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딸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이 아이는 끝까지 나를 엄마로 보지 않는구나.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파양 절차를 준비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엄마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았다. 딸을 요양병원에 따라간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된 병실, 벗겨진 벽지,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살, 이곳이 나의 마지막 쉼터가 된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딸이 떠난 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머릿속을 맴도는 한마디. 엄마, 여기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성? 나는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첫 생일에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열이 날 때는 밤새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주던 사람인데 그 모든 기억이 그 아이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단 말인가. 며칠이 지나도록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뿐.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 주에 한 번 갈게요. 한 번 갈게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작은 거울 속 나를 마주봤다. 이 사람이 그토록 사랑해온 딸에게 지금은 단지 짐일 뿐이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를 이제는 놓아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병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나이든 변호사가 내 사정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파양하시겠다는 건가요? 친양자 파양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 아이도 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는 나를 도와 파양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친양자 관계를 끊으려면 재판부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했다. 나는 딸의 문자, 통화 기록, 요양병원 입원 서류, 그리고 딸이 치료기간 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다. 며칠 후 딸이 병원에 찾아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파양 소송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처음으로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미쳤어요? 파양? 지금 이 나이에?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줬고 그 대가로 받은 건 외면과 모욕뿐이야. 딸은 소리를 질렀다. 나 엄마랑 가게 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다 약속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엄마랑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진 돈이 필요했던 거야.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왜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날 안아주지 않았니? 왜 날 제일 먼저 떠넘겼니? 그 침묵 사이로 딸의 눈물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이젠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파양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날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딸은 법적으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편안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혼을 찢는 고통이었다. 누군가를 품었던 가슴은 비어도 아프고
끝내 비워냈을 땐 조용히 평화로워진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이제는 요양병원의 하얀 벽과 익숙한 약 냄새, 그리고 하루 2번 울리는 식사 알림 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땐 그래도 언젠가는 딸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기대는 아픔을 부른다. 기다림은 상처를 키운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제서야 나는 비로소 나로 살고 있다. 몸은 여전히 병에 시달리지만 정신은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평온하다.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린다. 내 동생, 어릴 적 나를 따라다니며 울던 모습, 아들, 첫 월급을 엄마에게 바치며 웃던 얼굴, 남편, 항암 치료 후에도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어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한때는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조차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에서 천천히 놓아줄 뿐이다. 잡고 있으면 내가 더 아프니까. 어느 날 병실을 돌보던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응급 상황 시 연락드릴 가족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 없어요. 이미 인연은 다 끊었답니다. 간호사는 놀란 듯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유언장을 준비해두었다. 거창하지 않다. 내 남은 재산, 남편과 아들이 남긴 보험금, 내가 평생 벌어 모은 저축,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돈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이제 나처럼 외롭고 힘든 누군가를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고통을 보면서도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줄 것도 남길 것도 없다. 나는 매일 아침 병원 정원을 걷는다. 작은 화단에 핀 국화꽃을 보며 자주 이렇게 속삭인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왔어. 한때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한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그 아이의 웃음에 울고 웃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지킬 수 없다는 걸. 때로는 사랑이 가장 큰 배신이 되기도 한다는 걸. 가끔씩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덜 아팠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꾼다. 그래도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랑이 헛되진 않았어. 지금 나는 혼자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좋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이 고요한 하루가 이제는 나에게 가장 큰 위로다. 나는 매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죽음의 발소리에 조용히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 내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담담히 써 내려가고 있다. 엄마, 혹시 아직 저를 기억하신다면 제발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께. 이젠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전 겨울, 엄마는 항상 제 스웨터며 목도리를 미리 꺼내주시곤 했죠. 그땐 귀찮다고 투덜댔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의 딸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 이후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 편지만은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해요. 오빠가 떠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핑계를 댔죠. 임신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그날 이후로 밤마다 생각나요.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저는 엄마를 속였죠. 도박빚, 위자료, 오빠 보험금까지.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땐 세상이 전부 제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떠난 이후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계시던 요양병원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도, 이제 건강하신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더 이상 저는 엄마의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편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못했던 거,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던 거, 그 모든 걸 담아서요. 엄마,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제가 엄마라는 존재를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신다면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때 엄마 품에 안겨 자란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거라면 그것도 제 업보겠죠. 그래도 이 편지를 써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남은 평생 숨조차 쉬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영원히 엄마를 그리워할 그 아이가 이제는 너무 늦게 철든 딸이.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